예, 청소년 보고서 논란에 휩싸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뒤늦게 사과하고 나섰지만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지지율 하락 등 상대적으로 열세를 보이고 있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이 쉽게 놓아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사무부총장과 함께 정치적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못 나오셔서 찾으신 분들이 많더군요. 아, 죄송합니다. 네. 예. 왜 안 나오시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던데 바쁜 일정이 있으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당 공무적인 일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일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일주일 전이라서 왜 안 나온지 기억이 까마득하네요. 네. 사실 어제 한 일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지역에 안산에서 제가 피치 못할 일정이 있었고 예. 서울 왔다가 다시 안산을 내려가기가 좀 버거워서 예. 양해를 구하고 한 주 건너뛰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찾으신 분들이 많아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얘기를 먼저 하려고 했는데 네. 조국 전 민정수석이 오늘 서울대에 복직 신청을 했던 모양이거든요. 네. 아마 오늘이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법무부 장관 기용이 유력한 상황인데 이걸 왜 서울대 교수로 다시 복직 신청을 했을까요? 글쎄 학칙에 따른 행위이다. 네. 어쨌든 임명직 공무원에 대한 휴직 불허 학칙이 없고요. 예. 휴직 기간 제한도 없다.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이제 공직에 있다가 임무가 맞춰졌으니까 당연히 복직 신청을 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고요. 유독히 조국 전 수석의 그런 이 움직임에 대해서 언론과 일부에서는 관심이 많은데 네. 실제로 쭉 조국 수석이 조금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걸 보면은 예. 박재환 전 장관은 성균관대학에서 13년 동안 휴직을 했고 복직을 했다라는 거가 있고요. 공직에 있다가 이제 휴직하고 다시 복직했던 분들을 쭉 열거를 했는데 유우익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 비서실장 했던 분, 윤영관 외교부 장관, 홍영표 전 통일부 장관 등 해서 여러 분들이 휴직했다가 복직했던 전례가 있고요. 다만 공직자로 선출직 공무원으로 나오는 경우는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공무원법 개정 이후에는 불허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휴직 기간 동안에 대신해서 강의를 해준 분들한테 감사 인사를 하면서 이번에 이제 복직 신청을 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선출직하고 임명직하고 다르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분명한 좀 차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임명직 같은 경우에는 다시 복직 신청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조국 수석은 민정수석이었으니까 임명직. 네. 예, 이게 이 규칙대로 일단 한 것이군요. 서울대학교 규칙대로. 규칙대로 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조 전 수석이 상당히 좀 이슈를 몰고 다니는 그리고 차세대 대선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계로 일단 들어선 교수들은 원칙적으로 학교에서 나오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것이 학교 측이나 아니면은 국가 또 당 여기와도 맞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민정수석의 업무가 자신의 형사법의 연장이다라는 거하고요. 검찰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그다음에 법무부 혁신, 공정한 형사 사법 체계 구성 등 평생 동안 연구해 왔고 작업했던 것을 실천에 옮겼던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사실은 이제 그동안 역대 정부의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이거나 이제 법조인들이 많았죠. 근데 다만 이제 조국 수석의 경우는 연구자였던 그렇습니다. 것이고요. 우리 사회의 사법 개혁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분이기 때문에 적임자였다라는 게 이제 문재인 정부 하에서 민정수석에 대한 평가인 거고요. 네. 마지막에 이제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했던 것은
주권자로서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응당해야 될 목소리를 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민정수석이 법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그런 여론을 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그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쭉 역사를 보면 유독히 일본 문제를 건드렸을 때 좀 발끈하는 데가 없잖아 있습니다. 예. 국민 정서하고 매우 동떨어진 것인데요. 네. 이전에 이명박 정부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독도까지 갔었고 네. 그때 천황의 사과를 요구할 정도로 강도 높게 반일 투쟁을 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뭐 아베와 악수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극단적인 모습을 연출했는데 결국은 위안부 문제를 당사자들의 그런 의견 듣지도 않고 정해진 것 때문에 상당히 모순이 됐었죠.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일어났던 일본의 태도가 이중적이었고 지금 일부 언론과 일부 정치인들의 태도가 또한 그렇게 이중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국 수석이 결국은 국민들의 정서,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지지자들의 입장을 좀 대변하는 역할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역시도 사실은 기존의 여의도 셈법이나 일부 언론의 분석 틀하고 좀 다르게 예. SNS를 통해서 직접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좀 못마땅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런 모양입니다. 뭐 이제 공직에서 떠나서 물론 이제 그 서울대 교수직이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자연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더욱 활발하게 SNS를 통한 투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네, 기대가 저도 됩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민주연구원 이 문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그 조국 수석은 SNS도 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만 법무부 장관에 언제 취임할 것이냐 이 얘기도 상당히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언제쯤 임명이 될까요? 글쎄 이거는 뭐 제가 쪽집게 강사도 아니고 임명권자의 판단이기 때문에 뭐라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다만 지금 그러니까 일본과의 관계가 굉장히 좀 복잡하게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문제가 좀 가닥이 잡히고 대통령께서 지금 사실은 휴가를 반납하고 국정 구상을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정리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 정치권이 지금 해야 될 일을 지금 물론 오늘 이제 그 추경안 처리되는 걸 봐야 되겠지만 그런 저러한 사정들이 좀 정돈이 되고 나면 인사와 관련해서 그 다음 이제 후속 조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본류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팩트 체크 차원에서 이제 확인을 하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이야 뭐 이미 나온 내용이고. 이 보고서 성격이 당내에서는 어떤 성격이었습니까? 이 대비 정도에 되는 성격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형식을 보면 대외주의이고요. 저희가 최고위원회의 때 이제 전략기획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이제 제출을 하고요. 그럼 이제 보통의 경우 대외주의로 표식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저희가 뭐 정당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1급, 2급 취급하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할지라도 대외주의면은 사실은 언론에게 공개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이 자료는 민주연구원에서 최근에 이제 한일 갈등과 관련된 여론 동향을 조사한 한 여론조사 기관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 뭐 그렇게 많은 분량의 자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세 쪽짜리의 이제 보고서였고요. 그리고 또 자체 조사에 근거했다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을 인용하면서 용어를 좀 구사를 했는데 그 사실은 저희 당의 지금 기조 역시도 이것이 무슨 정치적으로 활용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적절했다라는 대표의 이 비공개 최고위원회 때의 지적이 있었고요. 본인 원장도 부적절한 내용이 부적절하게 나갔다라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입장도 나왔고 한데 내용을 쭉 보니까 이제 무슨 특별한 거라기보다는 영향을 미칠 거다 총선에. 그리고 다만 거슬렸던 그러니까 뭐 야당에서 발끈하고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총선
영향은 긍정적일 긍정적일 것임이라는 예. 요 맥락 같습니다. 요 단락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 지금 일본의 경제 침략을 여야가 정치적 셈법이 아니라 가장 원칙적인 대응을 해야지만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그리고 그 지지를 받는 힘을 바탕으로 해서 대통령께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원론적인 건데 사실은 이거를 굳이 소속 의원들에게 보낼 필요는 없었다. 왜냐하면 이 정도 내용은 대체적으로 의원들도 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이기 거죠. 때문에 조금 이제 과욕으로부터 비롯된 것 아니겠나 싶습니다. 저는 그 문건에서 더 관심이 갔던 것이 친일 반일 프레임은 결코 당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국민들의 염증을 느끼고 있는 것은 친일 반일 프레임보다 이 정치 이슈로 몰고 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겠느냐. 정적으로 이용하는 네. 그런 것을 분석을 했길래 정확하게 참 분석을 한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거 문건 어떻게 외부로 나간 겁니까? 그거는 사실은 이제 양정철 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장을 맡은 기간이 그닥 오래된 건 아니죠. 예. 직접적으로 이제 물론 대통령 후보 경선 때나 그 대통령 후보 선대위에 합류해가지고 이제 쭉 당 일과 당에서 일을 했는데 이게 좀 외부로 나갈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미처 이렇게 그렇군요. 생각을 좀 못하셨던 깊이 못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총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부총장님 경기 단원갑 출마 뭐 강원도민일보인가요? 거기서 엊그제인가 오늘인가 나왔었던데. 아 그래요? 예. 강원 단원갑 경기 단원갑 쪽에 그 강원도 출신이 많이 사십니까? 예, 거기가 그 안산이라는 도시가 그 70년대 그 산업화가 이렇게 붐이 일어날 때 창원처럼 계획 도시로 안산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이렇게 좀 모여든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호남 분들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충청도 분들이 많고 강원도 분들이 많은데요. 그 배경은 태백 탄광촌이 폐광이 되면서 이제 일자리를 찾으러 이제 여러 군데로 이제 흩어지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이제 안산이 그러니까 그 반월 그 공단이 만들어지면서 그쪽으로 이렇게 밀집되게 된 배경이 있고요. 그래서 안산에 강원도 분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전망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어도 되겠죠? 안산갑, 단원갑으로 출마하시는 걸로. 예. 이 공식적인 발표와 그런 것은 언제쯤 있게 될까요? 대략 내년 이제 1월 정도 돼야지 이제 구체적인 이제 심사 후보들에 대한 심사가 있고요. 공천은 경선이 있는 지역과 단수 공천 지역이 있을 것이고 전략 공천이 있을 텐데요. 전략 공천은 대략 한 3월 정도까지 가는 거고요. 2월경 되면 후보를 확정짓는 그런 이제 시기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벌써 8월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인재 영입 상당히 좀 바쁘실 텐데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인재상 영입 대상은 어떤 분들입니까? 일단은 그 답변 전에 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1년 전에 특별 당규를 확정을 짓고 그리고 그 확정 짓는 과정에서 권리당원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한 29%의 당원들이 참여했고요. 그다음 중앙위원회에서 중앙위원회에서 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을 이제 그 경선 방침에 대해서 이제 확정을 지었고요. 인재 영입과 관련해서는 인재 영입위원장을 이해찬 당대표가 맡는 걸로 이렇게 대략 이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인재 영입위원들을 공개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개했을 경우에 언론으로부터 굉장히 관심도와 주목도가 높기 때문에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영입이
누구다더라, 대상자가 누구다라더라라고 나오는 순간부터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마 영입위원들은 좀 비공개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예. 인재 영입의 대상은 아무래도 저희가 최근에 그런 그 한국을 둘러싸고 주변 각국의 그런 각축전이 있는 거고 예. 특히 외교 안보 분야의 전문가가 좀 더 많이 포진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그런 파트, 이제 뭐 장애인 예. 등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제 분야가 아무래도 또 전문성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분야에 이제 전문가들을 이렇게 모시는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크게 보면 외교안보 통일 분야 그리고 경제 분야,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분야 이렇게 해가지고 영입 인사들을 주로 이제 포진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뭐 지역위원장이 없는 지역이라던가 아니면은 후보군이 좀 약하다거나 이런데 이제 전진 배치시킬 수 있는 영입 인사들을 좀 이렇게 물색하는 과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여성 정치 참여 확대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는데 네. 저희 그 당원상에는 30% 지역구에 여성을 공천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의무 조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도 함께 인재영입위원회에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해서 또 한 주간 많은 이슈들이 있을 텐데 다음 주에 또 모셔서 이 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